코인을 이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저 승인이 언제쯤 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내가 커피숍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5,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결제를 딱 하면은 내 지갑에 그 거래가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하니까 바로 내 지갑에 또 뜨겠죠, 그죠? 그 고객이 5,000원을 비트코인을 거래한 그 거래가 내 지갑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아직 승인은 안 됐겠죠. 10분이 있다가 승인될지, 20분이 있다가 승인될지, 30분이 있다가 승인될지 나는 모르지. 그러면은 이 판매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5,000원이다. 근데 이 5,000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조작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커피를 주는 거죠. 언젠가는 승인될 거고. 이게 30분 있다 승인되든 1시간 있다 승인되든 나는 그걸 크게 개의치 않으면은 나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비싼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런 내가 판매자다. 이러면은 당연히 판단하지. 나는 한 6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승인이 몇 번에 걸쳐서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판매하는 게 뭔가에 따라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그 승인하는 걸 갖다 판단하게 그렇게 결제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겠지. 근데 그거는 지금 거래가 조금 지연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연될 뿐이지 그 자체가 뭔가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 자체가 에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된다. 그 자체가 에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거 이제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왜 요새 보면은 카드 거래 같은 거 할 때 서명을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카드 거래를 승인할 때. 근데 소액 거래 같은 경우는 서명이 없어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판매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이걸 믿고 이렇게 거래를 해도 되는가. 그래서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지. 바로바로 이렇게 이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하루든 이틀든 보고 내가 내 지갑에서 블록체인을 확인해서 그 거래가 어느 정도 깊은 블록에 포함됐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지급할 건지 이런 거는 뭐 판매자가 판단할 그런 문제죠.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면에서? 어쨌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100% 신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조금 뒤에 우리 이 블록체인에 대한 공격 문제를 사실 조금 봐야 되는데 완벽하게 내가 이 여기에 있는 블록이 또는 한 2개, 3개 뒤에 승인이 된,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블록들은 절대로 교체되지 않을 거다. 블록체인에서 승인이 취소되지 않을 거다. 이게 100% 보장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승인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저게 블록이 100개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중에 한 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취소가 되면은 거기 있는 기록은 정상적인 그 블록 다음에 연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이게 이제 그 이중 지불 공격 문제인데 이중 지불 공격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해시파워를 한 60% 70% 가지고 있는 그런 채굴자가 있다 보자고요. 채굴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게 거래를 갖다 했어. 자기가 누군가의 판매 대금으로 뭐 100비트코인을 지불하는 그런 거래를 했어. 여기다가. 그럼 여기 이 블록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 블록에 포함됐으니까 뭐 이렇게 그 수신자는 안심하고 이제 뭔가 물건을 줬겠지 나한테, 채굴자한테. 근데 내가 채굴 파워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요 거래를 내가 판매자한테 지불한 이 거래를 있잖아요. 다시 이중 지불하는 거지. 거래에 들어있는
출력값 그 비트코인을 자기 주소로 보내는 자기 주소로 다시 보내는 그런 거래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블록, 자기가 생성한 이 블록에다가 새로 만든 거래 있잖아요. 여기다 포함을 시켜.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원래 지불 거래는 포함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있는 어떤 저기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여기다 연결해. 그럼 지금 두 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블록도 자기가 만들 자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블록도. 그 만들 때 자기는 선택을 이걸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거를. 그 다음 블록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전체 블록을 이걸 아예 그냥 내가 지불한 거래가 들어있는 이 블록을 이 취소를 시키는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채굴자 한 명이 동시에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당연하죠. 당연히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연속해서 계속 있잖아요. 자기가 그 다음 블록을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자들 있잖아요. 채굴자들이 그 채굴 풀을 하고 그다음에 에이식 같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 채굴 파워가 한쪽에 많이 몰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51%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51%를 어떤 공격자가 채굴 파워를, 해시 파워를 51%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블록을 선택한다는 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 파워를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만든 블록이 그 다음 블록으로 선택될 확률이 51%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공격용 블록을 하나 만들고 그 블록을 연결한 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늦게 만들었겠지. 왜냐면은 먼저 만든 거래를 승인했다는 걸, 승인이 됐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새로운 블록, 공격용 블록을 만들어도 그 뒤에 블록들을 자기 해시파로 가지고 계속 자기가 만들어서 뒤에 연결을 쉽게 나가는 그런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51%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공격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블록에 들어있는 어떤 거래가 그 이중 지불 공격에 의해서 내가 지불받은 이 거래가 캔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그런 어떤 거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물품을 지불해야 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승인이 된, 블록체인에서 좀 승인이 몇 번 된, 그러니까 깊이 들어있는 블록에 내 거래가 들어갈 때까지 그걸 확인하고 물품을 지불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러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 뒤에 6개나 붙어버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51% 해시 파워를 가진 51% 해시 파워를 가졌다는 것은 채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전 세계 채굴자의 해시 파워에 비해서 51%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합의 공격을 통해서 이 승인된 블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승인된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못 믿겠지. 불신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51% 이상의 해시파워를 가진 집단도 없지만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공격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그 작업 증명에 워낙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할 정도로 파워를 구축한, 투자를 한 그런 사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공격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좀 해야지 되는데 순서가 거의 없어졌는데 순서 없이 좀 갔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여기다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거 해보시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그 채굴자가 이 블로그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떤 블록을 선택하게 되냐면 가장 긴 블록 있죠. 이 가장 긴 블록, 가장 긴 체인, 그러니까 롱기스트 체인에 자기가 채굴하려는 블록을 연결할 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롱기스트, 제일 긴 블록. 왜냐면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오는 거기에 이렇게 연결해야지만 자기가 그 다음 블록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서 전체 체인 중에 가장 긴 체인에 연결하는. 그래서 점점 있잖아요. 점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설령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긴 체인 하나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탈락하는 이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은 부실 블록이 되는 거고 이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는 다 승인이 취소가 돼요. 이런 구조. 그래서 가장 긴 체인에 들어있는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들만 완전하게 승인된 그런 거래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구조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여기에 들어있는 그 코인베이스 거래 같은 것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죠. 악의적으로 51%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본다 그러면 A1으로 쫙 할 수 있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들 실제로 수 보면 A1 블록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아닌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닌 게라는 게 있잖아요. 신텍스상 어떤 인밸리드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밸리드하지. 밸리드한데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게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 있는 거래 자체가 인밸리드한 거고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거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체인을 연결해 쭉 가는 그런 블록 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래들 있잖아요. 이 거래들만 밸리드한 거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블록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지불됐다는 걸 정보를 받고 네. 물건을 줬습니다. 네, 줬지. 아주 고가의 물건을 줬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내 손에 들어온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온 게 저희 블록이 취소되면서 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내 지갑 있잖아요. 내 정상적인 지갑이면은 지갑은 정상적인 정상적인 지갑이죠. 내 지갑에서 그러니까 내 지갑이 관리하는 게 사실은 내 주소에 들어온 UTXO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UTXO를 서치하는 거잖아요. 내 지갑이 서치하는 UTXO의 그 거래의 범위가 뭐냐면 이건 아니고 요것만 이건 아니고 이거는 프로토콜상 합의 프로토콜상 이거는 블록체인의 정상 블록으로 안 본다. 이게 그러니까 트리가 아니고 체인이잖아요. 체인, 블록체인. 체인이라는 건 블록이 이렇게 하나씩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체인이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정상적인 블록체인으로 보고 이거는 이런 걸 갖다 이제 그 스테일 블록이라고 하는데 스테일 블록. 그 부실 블록, 부실. 여기 들어있는 거는 정상적인 블록이 아니고 따라서 거기 들어있는 거래들은 다 승인이 취소되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그럼 A1하고 A2를 비교해가지고 A1에도 들어있고 A2도 들어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살려놔야지. 그건 당연히 살아있죠. 왜냐면 A1에 당연히 거래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죠. 그런데 A2에 있는 건 다
부실로 처리돼 버립니까? 아니 그 여기 예를 들어서 거래를 봅시다. 여기 거래가 1, 2, 3, 4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 2, 3, 5 이렇게 있어. 네. 취소된 거래가 어느 걸까요? 5번만 취소된 거죠. 5번은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더 다른가요? 당연히 들어가야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거래가 있잖아요. 이 거래가 아까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만들었겠죠, 그죠? 5번이 그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돈을 받고 물건을 줘도 아, 당연히 5번에 들어가죠. 왜 5번에 들어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블록을 만드는 채굴자다 보자고요. 채굴자. 그러면 채굴자가 자기가 요 블록을 만들 때 거래를 갖다 선택하겠죠, 그죠? 그 자기가 받은 거래를 선택하잖아요. 그 거래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요 블록에 들어있지 않는 거래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거래를 가지고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5번은 이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 이 블록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로 당연히 선택을 하지. 그렇게 그쵸? 본다 그러면은 블록 자체는 나중에 이게 이제 없어지더라도 거래는 당연히 수가 살아남죠. 되더라도 거래는 거래는 살아남죠. 그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그 채굴자 입장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코인베이스 거래가 난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자기가 만든 이 블록이 취소가 되면은 열심히 작업 증명을 해서 이렇게 확보한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그렇게. 잘 그러게.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 더 합시다. 그래서 이 블록이 결국은 뭐냐면 제일 긴 블록으로 이렇게 쭉 수렴돼서 나중에는 순간적으로는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블록이 두 개가 생기는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채굴자들이 그 중에 블록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그 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시파워를 가지고 많이 투표를 한 많이 선택한 많은 채굴자가 선택한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해시파워 면에서 많은 채굴자가 선택한 블록에 연결되고 그 블록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모든 모든 그 참여자가 가지는 블록체인이 동일한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일부는 여기도 연결하고 일부는 여기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아까 합의 공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한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합의 공개가 일어날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 그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이제 평상시는 괜찮은데 있잖아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아주 상황이 아주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그 네트워크 파괴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는데 상대방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해시파워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공격을 예를 들면 뭐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파워가 집중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해시파워 집중이 되는 걸 갖다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을 당연히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새로 만드는 가상화폐들, 새로 만드는 블록체인들은 그래서 해시파워가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집중을 못 시킬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더리움이 이 해시파워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것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결국은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합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분기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그런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긴 체인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이렇게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드포크.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룹이 특히 채굴자 그룹이 반으로 딱 쪼개져서 한쪽 그룹은 자기들이 합의한 블록만 받아들이고 다른 그룹은 또 자기들이 합의한 블록만 받아들여서 체인을 계속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블록체인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블록체인. 하나는 이런 블록체인이고 하나는 이런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붕괴가 됐는데 수렴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구조죠.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캐시인데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발생한 이유는 잘 아시죠, 그죠? 이 비트코인 잘 모릅니다. 좀 잘 모릅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큰 문제가 뭐냐면 블록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1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 나온 김에 이게 1메가밖에 안 돼요. 1메가바이트. 실제로 이게 최대로 거래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한 4,000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 거래당 우리가 바이트 수가 한 250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초당 10분에 4,000개를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당 한 7개밖에 거래를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7개 넘으면은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야지 당연히. 그러면은 승인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거래가 많이 늘어날수록.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할 때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비자 카드의 트랜잭션 처리하는 스피드를 보통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 비자 카드가 초당 거래 처리하는 숫자가 한 3,000에서 5,000개 정도 돼요. 3,000에서 5,000개. 어떤 때는 막 10,000개씩 이렇게 처리해요. 초당 거래가 10,000개씩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초당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용으로는 쓰기가 어렵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충분히 기다려도 되는 뭐 그런 거래를 하든지.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이 블록 크기를 좀 늘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늘리자. 근데 이제 그래서 늘리면은 모든 채굴자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블록 늘어나니까 그때 저기 주장한 게 뭐냐면 1메가바이트를 8메가바이트로 늘리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럼 8메가바이트로 늘리는 합의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하나 네트워크를 만든 거지.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거. 자기들이 블록을 8메가짜리 블록을 받아가지고 저 블록체인 연결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그 그룹이 뭐냐면 그 그룹에서 저기 발행하는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을 하나 블록을 만들 때마다 12.5 비트코인씩 발생되는 그 비트코인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비트코인 캐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원래 거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대로 갔고. 그래서 이게 그 화폐 코드를 보면 이게 BCH라고 써고 우리 비트코인은 BTC라고 이렇게 써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각각이 뭐냐 블록의 사이즈가 전부 다 8메가가 된 거고 이거는 블록 사이즈가 전부 다 1메가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거죠. 사이즈만 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고 사이즈. 도넛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갖다고 할 수 없는 게요. 장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장부 자체가 다른 다른 메커니즘 다 똑같아. 발행하는 메커니즘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럼 그 시작점은 아니 저렇게 이제 여기서. 하드포크가 났을 때부터 그 그렇지. 시작이네요. 네. 새롭게 하드 만들어진 포크 났을 때부터 그 이전에 그 근한이 없어지겠네요. 어서 없어지는. 하드포크가 발생하면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UTX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기되기 전에까지 가지고 있던 그거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둘 다 똑같은 금액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요번 요때 저기 그 분기될 때 하드포크 일어날 때 여기 요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그때 했는지 나 사실 내가 거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내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여기 하나의 블록체인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UTXO도 여기 들어있는 건 여기까지가 다 UTX로 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이쪽도 여기까지 다 UTX로 다 처리가 돼야 되고 이런 거죠. 구조 자체는. 블록체인이 요렇게 블록체인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블록체인이. 그래서 블록체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기존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1MB 블록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 이렇게 그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블록 사이즈 크기를 일명하지만 가능하면은 이 1MB짜리 블록에다가 많은 거래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채택된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도 같은데 세그윗이라는 메커니즘을 썼어요. 세그윗. 혹시 들어봤습니까? 세그윗.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는 건데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분리된 정인 뭐 뜻이잖아요.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라는 게 정인이 여기 사실은 서명이거든. 서명. 그러니까 거래에서 250바이트 중에 거래 250바이트 중에 많은 바이트가 뭐로 채워지냐면은 서명으로 채워져. 서명. 디지털 서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명을 거래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저장하게 만들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거래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가 줄어드니까 1메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1메가에 저장할 수 있는 1메가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래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되 그런 세그윗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채굴자들, 그런 사용자들도 이거를 리젝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가 지금 세그윗 2X라고 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여자들 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바꾸어서 블록체인이 완전히 다른 그런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드포크,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드포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 정상적이면은 분기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하나의 가장 긴 그 블록체인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은 세 가지 세 가지 정책을 쓰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세 가지 정책을 쓰는 건데 그 콘센서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콘센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세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1번이 작업 증명이에요. 작업 증명. 누가 블록을 채굴할 건지를 결정하는. 근데 그 결정할 때 작업 증명을 가지고 결정하는. 이 메커니즘. 두 번째가 작업 증명에 성공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블록을 선택할 때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선택할 때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롱기스트 체인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체인에 있는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들만 밸리드한 거래로 인정하는 그런 거죠. 요 세 가지로 비트코인에서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가지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도 다 동일한 블록체인이 되도록 보장한다. 맨 마지막에 있는 블록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외 블록들은 동일한 블록들로 연결된 블록체인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근데 이론적으로 100% 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뭐 51% 합의 공개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공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그런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듯합니까? 합의까지 조금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합의 과정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에 이 합의 과정이 완벽하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명시적으로 해야지 이게 사실 완벽한 거죠. 이론적으로 명시적으로. 근데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각광을 하게 된 게 환호를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임플리시트하게 묵시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택했는데도 이게 거의 완벽하게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과학적인 그런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는 보면은 여기에 그 인센티브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해시파워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그런 개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작을 한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완벽한 합의 메커니즘을 못 찾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리플 같은 거는 이렇게 안 해요. 그건 투표래요. 투표. 그러니까 그게 이 채굴자들이 딱 정해져 있다고. 채굴자 그룹이. 그 그룹에서 80%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그때 그게 하나가 블록이 탁탁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슈퍼 머저리티,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 투표 개념을 쓰는데 투표 개념을 쓴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투표에 참여하는 채굴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이건 뭐 문제가 되는 거지.
투표를 한다는 거는 자급 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 지가 그걸 투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내 한 표를 구사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누군가가 그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룹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투표를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합의 메커니즘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뭔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드포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8MB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 가는데 진짜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는 그렇게 두 줄이 나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51% 하나 붙었다 또 이쪽에서 또 반대로 이쪽에 51% 붙고 하나 붙여 나가 버리면은 길이는 계속 체인지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일치된 그런 이제 합의죠. 그래서 신뢰하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약간 길어지는데 왜 8메가로 이렇게 8메가로 비트코인 블록의 크기를 8메가바이트로 늘리면은 거래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고 누가 봐도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초당 7개를 갖다 초당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리면은 거기다가 세그윗까지 합치면은 뭐 초당 몇백 개, 몇천 개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무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 그룹에서는 이걸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전송. 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전송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자기가 만들었어도 자기가 만든 블록이 승인 취소되는 자기가 만든 블록이 승인 취소가 되기 때문에 왜 이게 블록 크기가 커진다. 내가 처음에 블록 사이즈 1메가로 제한한 이유를 잠깐 설명했잖아요. 10파워가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채굴자한테 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채굴자들이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에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개가 붙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블록 채굴이 하나 성공해가 전달하는 시간이 기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채굴자들이 채굴에 성공해가지고 또 뿌렸을 테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블록 크기가 커지면은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그렇게 수렴이 되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를 했냐? 왜 반대를 했을까?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하드포크가 생기도록 그렇게 왜 격렬하게 양쪽 그룹에서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싸웠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을까?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이게 합의라는 게 95% 합의거든요. 95%.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95%가 합의를 할 때 그때 이제 동의를 한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라는 건 절대 다수가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절대 다수 합의를 하는 건데 합의를 못했어. 반대한 쪽에서는 뭐를 우려했을까요? 뭐를 우려했을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말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이더리움 설계하는 사람들의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적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봅시다. 내가 여기에 있는 중국에 어떤 채굴장 하나 있는데, 채굴장 하나 있는데 이 채굴자가 해시파워를 한 30%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30%는 뭐 가질 수 있죠. 30%. 이런 채굴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 넷work 있어요. 여기는 중국이고, 그리고 여기도 어떤 채굴자들이 뭐 여러 명 있겠죠, 그죠? 그다음 이 근처에도 채굴자들이 이렇게 있고 많이 있다, 채굴자들이. 판매가 돼서 블로크가 판매가 돼서 자기가 채굴에 딱 성공해가지고 이 블록을 브로드캐스팅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 하나를, 판매가짜리 블록 하나를 브로드캐스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도착을,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되겠죠, 그죠? 되는데 이거의 지연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지연 시간이. 그러면은 이 채굴자, 자기 30% 파워를 가진 채굴자가 자기가 채굴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채굴에 성공하고 바로 자기는 또 다음 블록을 채굴에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붙여놓고 그 다음 자기가 당연히 다음 블록을 채굴하겠지. 그러면은 이 블록이, 요 블록이 있잖아요. 요 블록이 이렇게 전달되는 동안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블록을 채굴하고 있겠지.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그거는 근데 그동안 한 거는 그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왜냐면 그게 부실 블록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블록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그 다음 블록을 채굴하는데. 채굴수하고 맞죠. 처음 채굴자. 그 중에서 채굴 파워가 큰 이 채굴자가 채굴을 확률도 높지만 한 번 채굴하고 나면은 그 다음 채굴을 하는데 훨씬 이 유리하대요. 왜냐면 시작을 자기가 빨리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늘리면은 반대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지금 채굴풀 중에 중국에 있는 그 거대한 채굴풀들의 이 네트워크가 지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대한 거야. 원래 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우려해서 사실은 블록 크기를 1메가로 딱 제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안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안고 있는 어떤 큰 숙제가 사실은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가를 증명을 해라 하는 거를 계속 이제 그런 안내를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시 파워가 큰 쪽, 그러니까 그 블록 생성을 자주 하는 쪽이 점점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해시파워 저온 쪽은 있잖아요. 이 지연 시간 동안 열심히 한 그만큼 낭비가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블록 크기를 키운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해시파워의 집중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의가 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 나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이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 이 시간 간격이 10분이잖아요. 그 블록 채굴 시간 간격이죠. 비트코인 같은 거는 10분이고 이때 채굴한 블록의 크기가 1메가잖아요. 1메가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의 비율이 10분에 비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된다 하는 걸 가정하고 만든 게 10분의 1메가예요. 근데 이게 이제 1메가가 8메가 되면은 이 10
10분 중에 전송 지연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거잖아요. 최대면 8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게 캐시 파워가 더 집중되는 그렇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나왔으니까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할 때 크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비트코인 비판할 때 큰 것 중에 하나가 요 거래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분 이건 너무 길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리얼타임 거래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거 좀 한 60분까지 기다리는데 이러면 너무 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은 이 시간 간격을 어떻게 했냐면 평균 14초로 잡았어요. 평균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유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뭐죠?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냐면 평균 한 14초가 되게 14초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록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의 비중이 요 14초에 비해서 아무리 지연 시간이 작아도 이렇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지연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이제 또 상당히 큰 숙제가 됐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는 우리 이더리움 할 때 좀 보려고 합니다.